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그럼 생생경매 8강입니다. 전세권이 경매 대상인 경우 점검 사항으로서 이번 방송은 전세권만 경매가 나온 경우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매 공부하는데 재미로 공부합니까? 일단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시니까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된다. 이 내용은 말이죠. 제가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권 자체가 경매가 나왔던 매각 대상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보실 적에는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물건을 선택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낙찰을 받게 되면 나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전세권은 소유권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권은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예를 들자면요, 소유자가 A입니다. 전세권자가 B라는 것이지요. 근데 전세권자 이분이 자기 전세금을 담보로 잡히고, 그럼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든요. 담보로 잡히고 돈을 차용을 합니다. 빌려 쓰고 있는데, 근데 전세권 이 B라는 분이 돈을 못 갚는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못 갚는다 그러면요, 예를 들자면은 전세권 이 자체를 담보로 잡고 C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채권자. 근데 B가 이자를 제대로 못 갚는 거야, C한테. 그러면 C 채권자는 어떡합니까? 열받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전세권을 담보로 잡았다고 그러니까 전세권을 경매로 신청해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전세권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금액이 만약에 3억 원이다. 근데 돈을 얼마 빌려줬어? 그러니까 2억 빌려줬다 그러면 청구 채권액이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2억 원 받기 위해서 전세권 자체를 경매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전세권에 경매가 나왔다 이거죠. 전세권 경매가 나왔는데 3억 원이네? 3억 원인데 2억 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거 말이죠, 예를 들자면요, 2억 한 5천만 원에 이 전세권 낙찰 받아요. 그럼 이거 완전히 5천만 원 버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이 세상은 말이죠, 내가 돈 버는 것을 대단히 배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억짜리 2억 5천원 받으면 산술적으로 5천만 원 벌자는데 5천만 원이 벌기로 쉽습니까? 아이고, 그죠? 그래서 이게 3억 원짜리 전세권이 경매가 나왔다 했을 때 이게 어떤 면에서 상당히 경쟁률 치열해요. 치열하고 또 나아가서 낙찰 가율도 보면 한 2억 9천 이상은 그냥 높게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전세권 자체가 매각 대상인데 너무나도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이 있습니다. 그 회원분들하고 간혹가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만나질 않습니다만은, 그전에 만날 적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권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면요, 이거 하지 말으라고 그래. 왜? 그러니까 별로 돈도 안 된다 이거지. 왜? 그러니까 경쟁률이 치열해요.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게 3억짜리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3억짜리인데 이걸 2억 한 5천만 원에서 내가 낙찰 받으면요, 안전자리에서 5천만 원 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면 내가 수고만 더 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나아가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권이 경매될, 아니 왜 전세권 자체가 경매되는데 매매 가격을 왜 조사 안 하느냐? 또 나가서 전세 가격을 왜 또 조사해야 되냐?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전세권을 C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했지 않습니까? B 전세권을. 그래가지고 이 B 전세권을 갑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3억짜리 전세권을 갑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2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치자 이겁니다. 제 말씀 천천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본 방송은 어떻게 보면 개그 프로 또는 먹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버시려면 인내심을 가지시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갑이라는 분이 2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2억 8천만 원 낙찰받았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A라는 분이 말이죠. 전세권자, 이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원래는 A는 전세권자 B한테 3억 원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이 B에서 갑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낙찰받게 되면 또 전세권에 대한 양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A는 B가 아닌 갑한테 3억 원을 주면 됩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원 낙찰받아가 3억 원 전세금 반환받으면 2천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자 이 사람이 3억 원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 통상적으로 집주인들은 안 그럽니까? 전세 기간 끝났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 돌려줘 봐봐요. 그러면 집주인들 뭐라 합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방 빼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나 전세금 좀 돌려줘요. 그러니까 갑은 뭐다? A입니다. 소유자. 이분은 갑한테 그래요. 부동산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나 현재 3억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임차인 구해가지고 가세요. 근데 임차인도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 갑은 뭐다? A를 상대로 해서 이거는 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아파트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이게 다이렉트로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 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요. 경매 신청을 합니다. 왜 자기 전세금, 자기 투자금이 2억 8천만 원인데 전세금 3억 원이지 않습니까? 3억 원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경매 신청을 하면은 경매 신청에 따른 매매 가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낙찰 금액이 2억 8천만 원 전세권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권 실제 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매 신청해 보니까 경매 감정가가 막 3억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유찰돼가지고 뭐 다음 기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2억 한 5천만 원 선에서 낙찰돼 버린다면 오히려 이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마이너스가 돼버렸네. 마이너스. 그죠? 자기 실제 2억 8천만 원 낙찰받았는데 아이고 내 주머니에는 얼마 들어온다 하더라? 2억 5천만 원. 여기에서 제가 또 등기병은 다 이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낙찰 금액을 이제 보자 이겁니다. 2억 8천만 원 낙찰 받았는데 2억 5천만 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권이 경매가 넘어왔다 했을 적에는 저 전세 목적 부동산이 시세가 현재 어떻게 되느냐. 왜? 만약에 전세권을 내가 양도로 받았다 이거죠. 그 상태에 집주인이 전세가 그냥 해서 주면 뭐 괜찮은데 안 줬을 경우는 전세권을 낙찰받은 내가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다 그러면은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 임의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결과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전세 가격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전세권이 C라는 사람이 말이죠. 전세권자 B에 대해서 경매 신청은요. 전세권 설정 기간 중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2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럼 집주인한테 나 전세금 3억 원 돌려줘요. 왜? 그럼 나는 B라는 전세권을 내가 경매로 취득했다 이거죠. 그래. 근데 있잖아. 전세권 만료기간이 있대요. 이게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 남았다 치자 이겁니다. 우와, 그럼 이분 입장에 봐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기간이 만료돼야지만 동시 이행이거든요. 만료가 돼야지만 3억 원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세 가격을 왜 알아보느냐니까 입찰하시기 전에 임장하실 때 다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임장하시면서 전세 가격이 얼마야 보니까 와 지금 이분이 B라는 분이 전세권 설정할 3억인데 이 지금 보니 전세 금액이 올라가 3억 5천만 원 한다 이게. 지금 이제 당장 3억 5천만 원 해도 막 그냥 매수자 전세 수요자가 확 줄을 섰다 이거죠. 이래야 했을 때 갑이라는 분은 말이지요. 낙찰 받고 나서 소유자 A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전세 기간이 한 1년 남았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 당장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내놓게 되면은 전세 3억 5천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집주인 A 입장에서는 귀가 번쩍 뜨일 겁니다. 3억 5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우리 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뭐 3억 5천만 원 전세 넣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그냥 내놓읍시다. 응? 지금 내놓고 그러면 내 전세금 3억 주고 그러면 당신은 얼마 가져가? 5천만 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유자 A라면 이 낙찰자 갑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죠, 당연히. 지금 당장 자기 주머니에 5천만 원 현찰이 딱 들어오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내가 입찰 들어감에 있어서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죠? 전세권 설정 기간이 예를 들어가 전세권 설정 한 4년 정도 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나머지 3년 동안 이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낙찰 받더라도 3년 후에는 가가 전세금을 반환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기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전세 수요입니다. 전세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임장하시면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전세권 매각한다 해가지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순풍순풍 입찰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돈 못 버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사가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전세 수요가 해서 또 중개업소 가시고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 정도 평형되는데 전세는 어떻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소위 줄을 섭니까? 아이고, 매물이 없어가 난리야, 난리. 왜냐면 전세 시세가 3억에서 3억 5천원 올랐다고 그러면요. 이게 전세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요즘 전세 수요 많습니까? 많기는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안만 이게 전세 3억 5천 안 됩니다. 3억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세가 2억 8천이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전세 금액이 떨어졌다고 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더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반환해줄 능력이 없겠지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자기 반환해 줍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에 대한 조사를 아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전세권 설정 순위 파악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순위입니다. 전세권 설정 순위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칠판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전세권 설정 순위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순위. 이거 과거 제가 전세권 물건에 대해서 입찰할 적에 이런 순서에서 접근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순위를 왜 따지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그냥 조용히 전세 보증금 돌려주면 이런 거 매매 가격이다, 전세 가격이다, 전세권 설정 순위다 이거 따지고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준다, 못 준다, 안 준다 이거죠. 안 줬을 경우는 어떡하냐 이게. 주면 괜찮은데 전세금을 안 줬을 경우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순위를 파악하자. 왜?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니까 강제로 전세금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제로 전세금 회수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경매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매 사건에 보니까 부동산에 보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 확 설정되고 맨 꼴찌래가 전세권이 떡하니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은 3억입니다. 이걸 내가 2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죠. 낙찰을. 근데 보니까 앞서는 저당권자의 실채권액이 보니까 예를 들어가면 한 3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3억 정도 되는데 매매 가격 이런 조사도 안 했어. 단지 3억짜리를 내가 2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 내가 2천만 원 먹지. 응?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눈탱이 밤탱이 됩니다. 예. 그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한 3억 정도 된다 이거지. 이거 내가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전세권자니까 아파트든 공동주택에 전세권 설정되면요. 전세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아파트를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하는 것처럼. 예. 경매 신청했어요. 전세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하니까 이거 누가 낙찰 받아간다. 얼마에 낙찰됐지? 이거 예를 들자는 말이죠. 낙찰된 금액이 예를 들면 한 5억 5천만 원 선에 낙찰됐다 치자 이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5억 5천만 원에서 선순위 채권자들 채권액이 3억이죠. 그럼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2억 5천만 원 남죠, 그죠? 2억 5천만 원 남으면, 당신 2억 8천만 원인데 2억 5천만 원 가장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그죠?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순위가 후순위보다는 선순위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전세권에서 1순위를 해가지고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1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권 반환 안 해줘? 알았어. 그럼 전세권에게 다이렉트로 경매 신청한다 하더라 그럼 배당 순위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권리가 있든 말든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전세 목적물을 파악하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세권 목적물이죠, 그죠? 예, 목적물 하니까 이제 이것도 칠판으로 이동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동을 잠깐 해가 전세 목적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또는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 그죠? 이런 같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과 이제 대비되는 하나의 그 개념으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겠죠. 단독,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거 공동주택 해가지고 아파트, 뭐, 제가 또 그래, 우리 카페 회원분들한테, 네이버 카페 건강보다클럽 회원분들한테, 기왕에 전세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입찰을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왜 그러냐?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단지, 그 공동주택 투자해. 왜요? 그냥 해. 그건 답이 아닙니다. 예. 왜, 투자해. 왜 그런 얘기예요? 예. 요거 하고 단독주택이 있다 하더라, 단독주택. 이게 보시니까,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뭐, 다세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 단독주택보다는, 확실히 채권자가, 죄송합니다.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줬을 적에, 간단하게, 심플하게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전세권 설정했다, 다세대 전세권 설정했다, 이거죠. 그런데, 전세권 반환 안 해준다 했을 때 전세권자는 다이렉트로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렇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 1층과 2층, 3층인데, 요 1층에만 전세권 설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세권, 이게 경매가 넘어와서 내가 가비하는 사람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권 반환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권에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하면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같은 전세권일지라도 이분 같은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이게 임의경매, 공동주택 같은 게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게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법원으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토지 건물 전부를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세권보다 2층, 여기 2층에 사는 사람과 3층에 사는 사람이 전세권, 이것도 이제 전세권 순위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세권이 설정된 때보다 먼저 빨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버렸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분이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경매 신청한다. 그럼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6이 1등이고, 2등이 2등이고, 이거 3등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2등, 1등과 2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당 싹 다 받아가고 나서 나머지 자녀 금액이 본인이 투자한 금액보다도, 즉, 낙찰받은 금액보다도 낮다면 마이너스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일단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세권이 경매 대상인 경우에 첫 번째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을 조사하시고, 또 나아가서 전세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도 조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세권 설정 순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전세 목적물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세권자의 입장에서 전세금 자기 회수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반환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전세권 경매 청구지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 위에입니다만은, 부산 진구 전포동의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 일단 뭐 공동주택, 물론 업무시설이니까 주택은 아니죠. 이제 이게 대집권과 전용 면적이 있으니까. 근데 매각 대상 항상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세권 매각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 감정가 8천만 원인데, 아이고, 내가 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말이지. 야, 이 정도 면적 같으면 8천만 원 되게 싸다. 이거 한 1억 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전세권 매각인 줄 모르고, 그냥 일반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넘어오는 것처럼 말이지. 나도 경매를 통해서 이 몇 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었죠, 그죠? 이 호수를 내가 내 거를 받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1억 쓰고 나서 보는 건 나중에 아니거든, 뭐야 하면서 그때 입찰 보증은,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매각 대상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부산 사건입니다. 부산 사건인데요. 지금 현재 이 사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전세권 매각 관련해가지고요, 사례 해설 2부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채권자가 이게 저축은행입니다. 소유자, 이 소유자 아니면 이분이, 이 소유자 맞고요. 소유자고 채무자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근데 성신은 같더라고요. 근데 전세권만 매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예를 들어 편의상 가변한 사람이 이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2,500만 원 전세 금액인데 이거보다 낮은 금액을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은 상태에서 소유자 이 양반이 갑한테 전세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전세금 1억 2,500만 원 안 줬던 모양입니다. 안 주니까 이 갑이라는 분은 말이죠. 소유자죠. 이분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일단 저기 아파트니까 전세금 받는 청구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해놨습니다. 임의경매 신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 오늘이 2021년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현재 아직 예정 물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매 기일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는 대단한 힘을 가집니다. 보다 양질의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